지금 새 정부 정책은 박근혜 정부 때랑 그냥 완전 똑같아요. 지금 시장에 봤을 때는 진짜 250만 원 지금 공급하면 뭔가 시장 무너질 것 같은데 하반기에 되게 정말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만약에 발표되면은 저는 아마도 뭐 제 채널이든 언론 인터뷰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이 이슈화를 할 생각입니다. 최상욱 저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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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역시 인사가 남다르시네요. 네. 먼저 간단하게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업라이즈라는 암호화폐 회사에서 부동산 유튜버를 하고 있는 한국에 하나밖에 없는 직업을 갖고 있는 최상욱이라고 하고요. 네. 원래는 금융회사에서 주식을 분석하는 일을 10년 넘게 했는데 네. 담당하는 섹터가 건설 섹터였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분석하는 자료를 내다가 2011년부터 20년까지 그 일을 했는데 중간에 16년부터 부동산 관련한 책을 내면서 지금 대중들 앞에 서게 된 것 같고요. 지금 16에서부터 한 2022년 정도 됐으니까 한 7년, 8년째 이렇게 그냥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냥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투자를 오래 한 입장에서 예전에 그 저자님이 쓰신 리포트를 많이 보면서 투자에 또 참고를 했고 도움을 많이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책을 쓰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처음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책 제목이 사야 할 집과 팔아야 할 집입니다. 그래서 네.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집을 사야 되고 어떤 집을 뭐 팔아야 할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부동산 시장 보다 보니까 느꼈던 거는 주택 시장의 흐름은 신축이 주도를 한다는 거를 이제 뼈저리게 느꼈고요. 네. 그리고 과거 1970년대, 80년대를 보더라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축이 시장을 주도하지 않았던 애는 없었고 앞으로 사야 할 집이라는 거는 앞으로 미래의 신축을 사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팔아야 할 집이라는 거는 미래에 뭐 중구축이 되는 그런 집들을 상대적으로 팔아야 하는 집이라고 생각을 해서 책을 썼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신축이 확실히 약간 좀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는 뭐 그런 아무래도 약간 좀 내용 연수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감각적으로 봤을 때도 서울이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도 그 영동 대개발을 하던 시절에 강남이 신축이었고요. 네, 그리고 서울 개발이 다 끝난 이후에, 그러니까 서울의 최외곽지를 개발하던 게 강서구라든가 아니면 노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개발하던 때였는데 그때는 그 당시가 제일 핫했고요. 네네. 그리고 서울 외곽 지역을 개발하던 게 80년대 말 90년대 초가 되는 건데 일기 신도시로 대표되는 그때는 또 일기 신도시가 제일 신축이었기 때문에 과거 2000년대 초반에 IMF 지나고 나서 2000년대 초반에 주택시장 불장 왔을 때 제일 주인공이 그 당시에 신축인 버블7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금융위기 끝나서 2010년대 불장이 왔을 때 그때 제일 주인공이었던 거는 서울 강북권의 재개발로 대표되는 신축 주거지. 그리고 지방도 마찬가지인데 지방 광역시들도 2010년대, 20년대 불장 왔을 때 예를 들면 성남시의 경우에는 성남시 분당구하고 수정구, 중원구 이런 구들이 있는데 분당시가 저희가 알고 있는 신도시잖아요. 근데 분당이 주도했다기보다는 분당 역시 2010년대 말 정도 됐을 때 시장 불장 왔을 때는 뭐 수정구나 이런 중원구 일대 재개발 밀집 예정 지역이 일제히 상승을 했고 안양도 평촌 신도시보다는 안양 구도심들 그리고 수원도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영통 같은 데보다는 팔달구로 대표되는 구시가지 이건 부산도 마찬가지고 대구, 대전 다 마찬가지여서 항상 신축이 주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야 할 집 책에서는 지금 현재 주택시장은 굉장히 좀 냉각기에 진입을 했는데 윤석열 새 정부 기간에 5년 정도 후를 내다봤을 때 5년 후가 돼서 지금보다 더 가치가 올라 있을 지역은 미래의 신축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타입별로 신축이 되는 방식은 신도시가 지어지거나 구도심을 재정비하거나의 두 가지 방식이고 구도심 재정비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대표될 수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특히 리모델링이 가장 빠르게 신축을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에 좀 힘을 쏟아서 설명을 했습니다. 확실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은 활성화된다라고 이제 말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런 지역이 어디인지 또 저자님과 조금 이따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작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뭐 물론 기간은 짧긴 하지만 정책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윤석열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하고 달랐던 점은 네. 인수위가 있어서 인수위를 통해서 공약을 어느 정도 그 5년치의 공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 때도 국정 100대 과제가 있었어요. 네. 네, 윤석열 새 정부는 10개 더해서 110대 과제를 했거든요. 그거 되게 숫자 경쟁. 예민하죠. 그래서 네. 좀 더 10% 더 열심히 하는 정부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그 110대 과제에서 문재인 정부 때는 부동산 과제가 2개 정도밖에 없었고, 그 중에 하나는 임대시장 안정화여서 이게 임대차 3법이 나중에 되긴 했는데, 네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큰 과제가 없이 정부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낼지 매일매일 약간 깜깜이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새 정부는 대통령 공약이랑 그 다음에 110대 국정 과제를 통해 가지고 5년 동안 뭘 할지 밝혔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새 정부가 생각하는 그런 전체적인 기획안 대비 이번에 6월 21일에 첫 번째 그 시장 안정화 대책이 나왔는데 그냥 정책은 임차 시장 안정화 대책이고 임대차 시장 안정화 대책이고 그래서 새 정부도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대책 그 공약부터 다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의 연장선에서 대책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LTV 대출 80% 열어주고 막 이런 것들도 다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어가지고 전체로 보면은 새 정부가 제일 힘을 많이 쏟는 부분은 임차 시장 안정화이고요. 임차 시장 안정화라고 하면은 도대체 뭐 임차를 통제하는 얘기 아니고 다주택자 좀 부양하고 그다음에 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도 다시 부활시키고 아. 그리고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그 일반 기업이 임대주택 공급해서 개인들이랑 계약하는 그런 약간 일본식 임차주택 공급원도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막 임차주택 공급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주택을 좀 편안하게 거래를 해야 되니까 거래 관련 규제들을 전반적으로 좀 해소하고 그리고 주택을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를 못하는 게 대출 규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생애 최초 구매자들은 아무래도 구매력이 약하니까 LTV 80까지 열고 나머지는 다 70까지 열어주겠다 이렇게 공약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공급단에 있어서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구도심에 좀 공급을 늘리겠다. 3기 신도시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순서를 좀 후순위로 빼고 구도심의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을 촉진시키겠다는 그런 컨셉이고 그래서 재건축은 뭐 규제가 많다 보니까 규제를 좀 완화를 하고 재개발도 규제 완화하고 그리고 리모델링은 건축법에 있어서 좀 진행되는 게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리모델링도 따로 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그리고 1기 신도시가 전반적으로 너무 노후돼 있으니까 노후 신도시라는 그런 새로운 어떤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노후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좀 체계적으로 하겠다 약간 이렇게 얼개를 짰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확실히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좀 부동산 정책이 판이하게 다르다라고 네. 이제 느껴지는데 책에서도 그 윤석열 정부 시대는 180도 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네, 같은 임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 네.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를 부양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네. 다주택자가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 2,200만 채 정도의 집이 있는데 그 중에 900만 호 정도가 임대차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 900만 호에서 200만 호 조금 안 되는 170만 호 정도가 공공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이제 소득과 자산 수준을 보고 주거 복지 차원에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이 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가 공공이 아닌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 되는 건데 저희가 그냥 흔하게 전월세 계약을 하는 이게 민간 시장이 되는 건데 이 민간 시장의 99%를 개인 다주택자들이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래에도 공공이 커버할 수 있는 주택의 수는 한계가 있고 민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게 된다면은 구매력이 있는 사람이 그냥 똘똘 한 채로 가버린다. 네. 구매력이 있는 사람이 집을 여러 채 사면서 전세를 공급해야지 전세가 좀 더 늘어나는데 이 사람이 그냥 집을 추가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더 자기 집 더 키워버리고 그냥 한 채 더 똘똘하게 가버리면은 전반적으로 임차 시장의 장기적인 공급이 위축이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접근 방식이 문재인 정부 때와 180도 다르죠. 문재인 정부 때는 다주택자가 주택가격 앙등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다주택자를 규제를 했고 그래서 그들이 집이 여러 채 있으면은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하고 그리고 집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게 하면서 처분소득을 좀 낮추고 이러면서 다주택자를 계속 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목표는 같지만 길이 너무 달라서
그래서 180도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완전 나오는 액션 정반대잖아요. 네. 과연 어떤 액션이 긍정적일지, 그 목표 달성이 긍정적일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과 그에 따른 또 시장 변화 이런 것들을 분석하신 것도 유명하잖아요. 네. 약간 좀 과거 그런 정부와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기조 유사한 시점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이게 그런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수 정부가 집권하면 집값이 안정화되고, 네, 맞아요. 네. 민주 정부가 집권하면 집값이 올라가고 네. 막 이렇게 얘기를 되게 하는데 네. 실제로도 그 정권에 따라 가지고 주택 가격 상승률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시차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부동산이 공급되는 데 있어서 3, 4년 이상 걸리다 보니까 그렇죠. 선거는 5년에 한 번 돌아가고, 그러니까 한 사이클 돌리면은 다음 정부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주택 정책은 1960년대부터 그 발표가 된 게 있어가지고 그걸 토대로 조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까지 2022년까지 쭉 다 해봤는데, 크게 보면은 정권 따라라기보다는 주택 시장에 따라서 주택 시장이 강세로 가면은 좀 안정화 대책을 내고, 그리고 주택 시장이 너무 침체돼 있으면은 좀 활성화 대책을 내거든요. 네. 근데 안정화와 활성화 대책이 크게 보면 또 수요 공급 대책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를 좀 안정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수요를 좀 규제하고 공급을 좀 늘리고, 좀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면은 수요를 좀 열어주고 대출 같은 것도 열어주고 세금도 깎아주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어떤 시점이냐고 보면은 2022년 들어서는 시장이 이제 안정세로 진입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7년부터 21년까지는 내리 상승했잖아요. 그렇죠. 내리 상승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썼던 거는 어마어마한 안정화 대책을 계속해서 썼고, 그래서 그 결과물로 뭐 토지 거래도 허가해서 거래해라, 실수요자만 거래하도록 막 이런 거래 행위 제한까지도 막 얹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측면에서, 근데 정책의 그 성격 측면에서 이렇게 안정화 활성화가 있는 건데, 다만 그 정부마다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비슷하고 안 비슷하고를 따졌을 때 지금 비슷한 거는, 지금 새 정부 정책은 박근혜 정부 때랑 그냥 완전 똑같아요. 그래요? 그냥 거의 똑같아요. 2015년 예를 들면 주택임대사업자라든가 다주택자에 대한 그런 우대 정책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게 2015년 1월부터 시작했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런 건데요. 그때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라든가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라든가 이런 게 15년 1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재건축과 관련한 규제 완화, 지금 윤석열 새 정부는 재건축과 관련한 규제가 초과이익 환수제라거나 분양가 상한제, 그다음 안전진단 같은 이런 것들을 규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박근혜 정부 때는 안전진단 대폭 완화해줬고, 그다음에 초과이익 환수제는 적용 아예 유예, 적용 아예 안 되게 해줬고, 분양가 상한제는 아예 폐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완화를 해줬었거든요.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해주고 등등등, 그런 정책적인 그 닮은 꼴은 박근혜 정부 거의 시즌 2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제 기억상 더듬어 보면 그때는 약간 집값이 많이 안정화됐고 오히려 약간 하락하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완화 정책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 지금 당시로는 집값이 너무나 많이 상승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똑같은 그런 정책을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좀 집값이 떨어질 수 있을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하향 안정화 약간 그런 분위기로 좀 정부가 목표를 잡고 가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새 정부 네. 주택 정책 계획에 네. 주택 가격에 대한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좀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뭐 집값이 더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런 식으로 가격을 되게 정책의 결과물로 해석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윤석열 새 정부는 주택 가격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주택 가격이 위든 아래든 그냥 임차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얘기가 있는 거고, 임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 뭐 주택 가격이 단기 급등하더라도 그냥 감내하겠다는 그런 스탠스로 보이고요. 그리고 주택 공급과 관련한 이슈는 구도심 중심으로 재생해서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도 또 가격적인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대출 거래 관행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어떤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되게 튈 수도 있고 위아래로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규제를 자율화시키면은 알아서 그냥 침체기를 겪었다가 또 과열됐다가 터졌다가 과열됐다가 터졌다가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크게 관여하지 않겠다는 스탠스로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대표님이 13년부터 그 박근혜 정부 시작했을 때는 그 전에 MB 정부가 완전히 금융위기를 뚜드러 맞아가지고 네. 08년에서 2012년까지 어마어마한 침체기를 MB 정부 때 겪고 그때도 부동산 대책 10건 이상을 냈는데 시장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식 장기 침체론이 완전 퍼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진짜 투심이 완전히 얼어붙어가지고 뭐 집사람 다 바보라 그러고 다 하우스푸어라 그러고 그리고 08년 금융위기 때 고점에 잡았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좀 허덕이고 특히 그때도 대형평 강세가 마지막에 있었어요. 2008년에. 2008년에 뭐 어마어마하게 그 대형평 강세 시장이었는데 그 대형평 그때 버블7 대형평 강세가 마지막 전성기를 빵 찍고 그 다음에 경기권에 있는 일기 신도시 대형평이 5년 정도 지나니까 노후화가 되잖아요. 94년, 그러니까 94년 5년 준공된 건데 2002년 3년에는 좀 새 집이었지만 2010년 11년 정도 되니까 이제 준공 20년 차, 15년 차 넘어가면서 주택이 노후화되니까 모멘텀도 없어진 국면에서 대형평이니까 주택가가 엄청 높았다가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공급 샀던 사람들 다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는 그런 국면에서 공급하지 않았던 집들도 많아가지고 네. 그 이기 신도시 짓겠다고 해서 주택 택지를 어마어마하게 뿌려놓다 보니까 그것까지 공급하면 막 다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이슈가 나와가지고 공급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활성화랑 안정화 정책 중에서 활성화 정책이라는 게 공급을 줄이는 것도 가격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보통의 활성화는 그 건설 경기 활성화, 주택 가격 활성화는 다른 의미인데 네네. 종전까지는 건설 경기 활성화라 해가지고 주택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공급을 많이 하는 게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진짜 달랐던 거는 가격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급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공급을 가열차게 없애기 시작해서 그때 꾸준히 내니까 이게 정책이 쌓이고 쌓이면서 이제 13년, 14년, 15년에 걸쳐서 대책들이 완전히 밀집해서 발표가 되고 그다음부터는 정책 효과가 슬금슬금 나기 시작하면서 강세장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16, 17년에 좀 완만하게 넘어가면서 그 당시 새로 집권을 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어마어마한 그런 활성화 정책이 있었고 이게 롤링이 되는 스노우볼처럼 초기에 이렇게 좀 굴러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밑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야 이거 저거 이까지 굴러오면은 어마어마한 게 굴러올 것 같아가지고 불안불안하니까 빨리빨리 좀 대책이 내렸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굴러간 것만 그 당시에는 스노우볼이 작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중요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00대 과제 발표하면서 부동산 조금 등한시했다가 나중에 불똥 떨어지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뭐 어마어마하게 대책을 쏟아내가지고 20회 넘는 대책을 발표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근본적인 수급에 대한 조정 대책을 내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가격이 앙등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사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그 공급을 약간 좀 줄이는 네. 그런 정책을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윤석열 정부랑 차이가 있는 게 윤석열 정부는 250만 원 이 정도만 네. 늘린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네. 본다면은 사실 안정화 정책이긴 하지만은 그런 공급 관점에서는 확실히 좀 많이 늘려서 네. 그렇게 본다면은 뭐 물론 이게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네.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 저자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 주택 그러니까는 가격이. 네. 그 대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네. 작년 말이라든가 올해 선거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택시장이 굉장히 강세장이었기 때문에 결국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주택 공급을 늘려야지 그런 안정세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윤석열 새 정부 공약에도 250만 호 공급이 그대로 실렸고 뭐 당시 이재명 그 후보 쪽에서도 막 250만 호, 310만 호 이렇게 공급량을 막 늘렸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공급 과열 경쟁의 영향이 여기 실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공급에는 민간 레벨의 정비 사업 대신에 이제 새 정부에서는 구도심에 재정비되는 거를 공급의 최우선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 쪽에 무의미하게 공급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구도심 지역을 재정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250만 호 공급이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이게 작은 물량이 아니고 저희가 이런 주택 공급이라는 것도 인구 가구 추계를 토대로 그리고 구매력도 계산하면서 주택 공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올해가 그 3차, 내년부터 3차 주택 종합계획이라 해서 10년마다 저희가 수요 예측하는 모델이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 가구 추계선을 보면서 한 10년 동안에 어느 정도 인구 가구가 변할 것 같고
이렇게 인구 가구가 조금 변하게 되면은 또 소득도 좀 변하게 되니까 국가 전체에 네. 그러면은 요게 주택이 소요량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러프하게 그 계획을 짜는 게 있거든요. 그걸 10년 단위로 짜는데 올해 짜서 23년부터 내년부터 32년까지 10년이 3차 기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그 퀘스천은 뭐냐면은 이제 인구 가구 통계 요즘에 보면은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인구 가구가 네. 감소하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가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네. 인구 정점을 찍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과거에 박근혜 정부 초창기 때 13년에 시장 분석했을 때는 인구 가구 통계청 추계 때리면은 인구도 25년간 계속 늘어나고 가구는 인구 추계는 50년 추계하고 인구는 되게 추계가 쉬워요. 뭐 출생을 토대로 그냥 추계하고 사망률을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느 정도 그 추계를 할 수가 있는데 가구 추계라는 거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는 도시화의 영역이어가지고 그래서 가구 추계가 생각보다 어려서 가구 한 25년 추계를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 보면은 가구 추계 25년간 내리 상승이고요. 인구 추계는 한 2040년인가 50년 정도 되면 정점 찍고 내려오는 그런 그림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도 그런데 외국도 인구가 정점 찍어도 일본도 그랬지만 인구 정점 찍어도 가구는 한 15년간 계속 늘어나요. 가구 수가 분파가 돼가지고. 그리고 주택의 수요가 가구가 기본 수요이기 때문에 인구가 정점 찍어도 가구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가구 때문에 계속 집이 필요한데 소득은 계속 따라서 늘어나니까 집이라는 게 계속해서 수요가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이게 주요 선진국들 그런 선진국들의 주택시장을 설명하는 그런 거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 출산율이 갑자기 너무 떨어져가지고 한 번에 확 떨어졌잖아요. 네, 너무 떨어져서 그 인구 정점 찍은 시점이 너무 빨리 찍어버리니까 이제 저희가 10년 동안 주택시장을 보는 입장에서는 네. 올해 말에 발표되는 인구 가구 추계를 통한 10년짜리 3차 주택종합계획은 대체 어느 정도로 그 시장을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되게 들어요. 근데 이런 국면에서 저희가 250만 원 이상의 공급 계획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정말 소화할 수 있을까? 이게 하반기에 되게 정말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만약에 발표되면은 저는 아마도 뭐 제 채널이든 언론 인터뷰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이 이슈화를 할 생각입니다. 현재 레벨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네. 주택 공급이라는 게 작년 말에 봤을 때는 굉장히 필요한 양이었는데 이게 또 상황이 또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시장에 봤을 때는 진짜 250만 원 지금 공급하면 뭔가 시장 무너질 것 같은데 근데 이 정부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주택 가격이 아주 그렇게 예민하진 않아서 네, 막 주택 가격을 잡고 뭐 돈 못 벌게 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그냥 우리는 갈 길 가겠다. 시장은 알아서 그냥 규제 없으면 알아서 따라올 거고 부침도 어느 정도 있을 거고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만 번지지 않도록 좀 관리하겠다. 약간 이런 스탠스여가지고 그냥 다만 임차 시장은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매매 시장에 대해서는 큰 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구속이. 그러면은 뭐 사실 그런 3차 방금 말씀하신 그런 뭐 인구 바탕으로 해서 뭐 도시종합계획 그런 것들을 따져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출산율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250만 원 공급하겠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확실히 좀 하향 안정화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저는 정책을 쭉 보고 저도 정책으로 시장 전망을 하다가 정책의 시장 영향이 굉장히 크긴 하거든요. 네. 한 줄로 말씀드리면은 정책은 시장의 색깔, 그 메타를 결정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똘똘한 한 채 메타예요. 현재가.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그 결론이 뭐냐면은 똘똘한 한 채 메타예요. 그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가만히 보면 다주택자 규제하고 집 두 채 이상 갖지 말라고 하고 집안에도 집 두 채 필요 없고 한 채 있어야 되고 구매력 있는 사람도 집 여러 채 사면 규제하겠다고 무조건 한 채. 그러니까 결국은 한 채로 귀결이 돼가지고 똘똘한 한 채 메타가 강화가 됐고 2020년, 21년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 증폭이 돼가지고 완전 똘똘한 한 채 시대가 열렸고요. 그 바로 직전에 박근혜 정부는 주택임대 사업자 메타예요. 주택임대 사업자 집을 여러 채 사가지고 네네.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는 그런 다주택자가 된 다음에 주임사 제도가 주는 그런 혜택을 다 받으면서 뭐 착한 소위 요즘은 상생임대인데 그런 상생임대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임대를 하면서 그냥 너가 민간 임차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기여도만큼 세제 혜택도 받고 그렇게 시장 돌리자 약간 이런 똘똘한 그거였거든요. 지금 윤석열 새 정부도 메타는
다주택자, 주택임대 사업자 메타이긴 해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주택자 중심 전략이고요. 네. 다만 이 시장의 색깔을 결정하는데 그 시장의 방향성이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이것도 주택 자산 시장으로서의 그 측면으로 주택을 바라보게 되면은 여기도 똑같이 다른 자산 시장이랑 비슷한 그런 외부 매크로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 가장 큰 세 가지 영향을 받는데 그게 고유하게 우리나라 성장률이 가장 큰 한 꼭지가 되고 두 번째가 부동산 시장이 어쩔 수 없는 레버리지 시장이기 때문에 대출 시장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과 대출 시장이라는 외부 변수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그리고 내부에서는 주택의 수요 공급 이슈가 작동을 해가지고 주택 가격이 변한다고 이제 모델링을 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우리나라 성장률이 괜찮긴 하지만 이게 또 금리랑 맞대어서 생각을 했을 때 약간 건강하지 못한 금리 인상으로 성장률이 위축이 올까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표상 성장률 이하로 좀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국면의 한 꼭지가 있고 두 번째는 대출 시장인데 이게 작년 말부터 가계대출이 GDP 100%를 넘기 시작하니까 네. 정부에서 대출 관련 규제를 작년 말부터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출 성장률이 감소를 하면서 올해는 1, 2, 3, 4, 5월 달 가계 순 대출이 마이너스거든요. 저희가 작년 5월 달까지는 누적으로 53조를 빌리던 가계인데 월에 10조씩 빌렸는데 지금은 1.5조 상환했거든요. 5월 누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빌려요. 그래서 돈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엔 이것도 대출을 먹고 사는 시장인데 이런 그 구매력이 좀 위축이 나타나니까 시장 자연스럽게 침체를 하고 그리고 뭐 GDP라는 게 어느 정도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영역인데 그 전망도 좀 부정적이니까 투심도 줄고 이러면서 시장이 조금 침체로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매크로 영향을 받아서 시장 침체하는 거랑 정책 쓰는 거랑은 조금 별개라고 지금은 보고 있는데 아마도 시장이 의미 있는 규모의 굉장한 침체가 있게 된다면은 뭐 규제 지역도 다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도 좀 빨리빨리 풀고 그 어떤 정책을 쓰는 것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윤석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은 그리고 가만히 보면 전부 활성화 대책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침체가 있어야 윤석열 새 정부 정책이 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약간 영화 죽어야 사는 남자랑 비슷하게 네네. 그렇게 지금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